안녕하세요. 저는 톡톡 사연을 2년 넘게 꾸준히 들어온 애청자인데요. 항상 듣기만 했었지 제 이야기를 보내볼 생각은 못 했었는데 연말 연시가 다가와서 그런가 평소에 안 해본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새해를 맞을 때마다 작심삼일이라는 표현 많이 들으시죠? 제가 슬프게도 전형적인 작심삼일 인간인데요. 매해 일기장을 새로 사놓고는 처음 며칠만 쓰다가 흥미를 잃어서 구석탱이에 방치해 둔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매년 그럴 수가 있냐면서 남편이 저를 놀리고 잔소리를 해대길래 올해는 쓰다만 일기장을 집어들어서 그럼 그림 연습장으로 활용했네요. 제가 학창 시절에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교과서의 모퉁이마다 낙서를 다 해놨던 감수성 짙은 소녀였거든요. 그랬더니 글쎄 남편이 그걸 보고서는 고개를 갸웃갸웃하더라고요. 아유, 대체 장마다 지렁이는 왜 자꾸 그려놓은 거야? 당신, 지렁이 좋아해? 지금 처음 알았네. "미쳤어? 지렁이라니." "그거 다 사람이야, 사람." 지금 보고 있는 그건 우리가 지난달에 캠핑 갔을 때 모습 그린 거잖아. 진짜? 아, 큰 지렁이들 옆으로 작은 지렁이 군단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강물이 흐르는 물살을 구불구불 표현한 거였구나. 오, 당신 미적 감각 놀라운데? 그림으로 장르를 안 잡아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나라 예술계는 당신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한참 부족한 것 같다. 당신 예술성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보수적이지. 이 인간이 정말 사람 약을 올리는 것도 정도가 있지 아주 고단수로 놀리더라고요. 어이없었답니다. 분명히 제 남편 처음 만났을 때는 이런 정도로 구는 인간은 아니었거든요. 새삼 그 변화를 실감했죠. 세월을 직격타로 쳐맞아서 그런 건지 많이 바뀐 모양이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거 말이에요. 인간들이 이루고 사는 사회에서 가장 흔하디 흔한 제도이지만 어찌 보면 가장 의문스럽고 신기한 것 같지 않나요? 생판 남이 만나서 너랑 나랑 이제 한 가족이야. 이렇게 못 박는 거잖아요. 보통의 콩깍지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인 듯 싶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맞고 능글맞아진 저의 남편, 한때는 저의 눈에 콩깍지를 씌워놓았던 이 남자가 자란 집안은 경기도 토박이었어요. 네, 바로 저의 시댁 이야기죠. 시아버지께서는 경기도 양주와 의정부로 오가며 사셨다고 들었고요. 시어머니께서는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나신 이후로 시집을 가실 때까지 한 번도 지역을 벗어나 보신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 남편은 태어난 이후로 초, 중, 고, 그리고 대학교까지 경기도에서 쭉 나왔는데요. 특이하게 취업을 경상도 쪽에 해버린 겁니다. 직업 특성상 회사가 그쪽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태어난 건 강원도인데 정작 강원도에서는 인생의 5년도 안 살아봤네요. 어렸을 때부터 이리저리 근무지를 옮겨 다니셨던 친정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이사를 자주 다녔답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난 이후로는 경기도에 완전히 정착을 했는데 제가 또 희한하게 혼자 취업을 경상도로 가버린 거 아니겠어요? 제 고등학교 동창이자 저하고 최고로 친한 친구가 고향이 경상도였는데요. 친척 어른분들께서 건물을 가지고 계셔서 거기서 장사를 해보라는 좋은 권유를 들었던 겁니다. 요즘은 개인 카페 차리는 게 유행을 넘어선 포화 상태라죠. 몇 발자국 길을 걷지도 않았는데 카페가 보이고 또 보이고 그럴 정도의 카페 공화국이라고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대단한 성행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친구의 개인 카페 창업이 무척이나 도전적으로 보였답니다. 그 친구는 묵묵하고 성실하고 대쪽 같고 정말 다 좋은데요. 나긋나긋하다거나 넉살이 좋다거나 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친구의 간절한 부탁을 받고 그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러다가 타지에서 외로이 일하던 남편을 손님으로 만나게 됐고요.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이 다니는 회사 근처에 아담한 아파트 신혼집을 얻고 재미나게 지냈어요. 양가의 결혼 허락은 문제없이 잘 받았었고요. 당시의 시댁 상황을 이야기해 보자면 말이죠. 이때 아주버님께서 연애하다가 무려 직업이 의사이신 분과 진지하게 교제 중이셨기 때문에 저희 부부의 결혼 문제는 결코 커다란 건수라고 할 수도 없었답니다.
주목을 덜 받아서 편하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나 할까요? 남편이 워낙 성격이 독립적이고 알아서 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사실 시댁에서 반대니 허락이니 자시고 말할 것도 없었을 것 같지만요. 시댁의 3남매 중에서 첫째가 시숙, 둘째가 남편이고 셋째가 시누이인데요. 이 시기에 시누이가 자기 멋대로 대학교 자퇴를 해버리는 바람에 시댁이 발칵 뒤집어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저희 부부는 결혼을 슬쩍 조용히 해낼 수 있었던 듯 싶네요. 아참, 여러분은 집집마다 골칫덩이 혹은 아픈 손가락이 있기 마련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안마다 특색이 있다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할 것 같아요. 시댁의 3남매 중에서 단연 특색 있는 사람을 뽑자면 신우이였습니다. 남편의 여동생 말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거의 2달 정도 흘렀을 때였을 거예요. 한창 신혼 중에 신혼을 즐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신우이가 예고도 없이 불쑥 들이닥쳤습니다. 어머, 아가씨, 갑자기 웬일이에요? 여기까지 설마 혼자 오신 거예요? 새언니, 저 오늘 여기서 신세 좀 질게요. 그래도 되죠? 네? 아, 당연히 그래도 되죠. 안 될 건 없는데, 일단 들어오세요. 연락도 없이 오시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 있었던 건 아니시죠? 오빠한테 연락했었는데 놀러 가겠다고 하니까 싫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미 출발해서 가는 중이라고 하니까 안 돼. 그러더라고요. 서운하게 왜 칼같이 거절하냐고 하니까 나 출장이라서 안 돼라고 하더라고요. 마침 오빠가 출장을 갔다니까 세상에 저는 너무 잘 됐다 싶어서 더욱 서둘러서 왔죠? 혹시 제가 불편하신 건 아니죠, 세연님? 당연히 불편했죠. 갑자기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는데 얼싸안고 너무 반갑다며 인사할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본인의 작은 오빠 내외가 신혼생활 중인데 대뜸 가는 중에 연락이나 하고 게다가 안 된다고 거절을 들었음에도 무작정 쳐들어온 것이잖아요. 신우이의 무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배고파서 빨리 밥을 먹고 싶다면서 저한테 저녁은 지금 안 차릴 거냐며 시끄럽게 물어댔습니다. 목마르다면서 음료수 찾아 냉장고는 이미 뒤지고 있었고요. 이럴 수가. 결혼한 여자들에게 열이면 아홉 열린다는 시댁 식구로 인한 고난의 길. 그게 바로 나한테 열린 건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쓱 결혼을 해버려서 방심하고 있었어. 저는 식은땀이 났고 눈앞이 핑그르르 도는 듯 했습니다. 시누이는 이미 양말을 벗어서 거실 구석에 던져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누구인가요? 서비스업 종사자였습니다. 고객이 진상이든 개진상이든 저는 흔들리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병에 걸려있던 지 오래였죠. 아가씨, 저녁으로 찌개 괜찮죠? 두부 사놓은 거 있어서 된장찌개나 얼큰하게 끓일까요? 대박! 저 된장찌개 그런 거 완전 좋아하잖아요. 새언니, 계란 후라이에 밥 비벼서 된장찌개 국물 끼얹어 먹으면 진짜 끝내주는 거 알아요? 거기에 열무김치 얹으면 두 그릇 뚝딱인데. 열무김치가 정말 최곤데. 집에 마침 열무김치 있어요. 잘 됐네. 그렇게 해서 먹으면 되겠어요. 사실은 아까 냉장고 열었을 때 열무김치하고 계란 있는 거 봤어요. 나물 반찬도 좀 있는 것 같던데 아낌없이 다 꺼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요. 다 꺼내드려야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TV 보고 있으면 제가 금방 저녁 차릴게요. 우리 세훈이 진짜 최고다. 저녁 차리기 파이팅 하세요. 제가 여기서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을게요. 제가 그때 생각한 건데 웬만한 사람이었으면 거기서 신우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을 것 같아요. 성격이 좀 있는 사람이었다면 곧바로 뭐 파이팅? 죽고 싶냐? 너 파이팅 넘치게 한번 맞아볼래? 이러면서 신우이한테 성공을 날렸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지독한 직업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표정 하나 안 바꾸고 싹싹하게 웃으면서 밥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신우이는 개념을 상실한 진상이었으나 저는 아주 다양한 인간 군상에 질릴 대로 질린 서비스업 종사자였으니까요. 결혼 전에는 사실 신우이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겪어볼 기회가 거의 없었죠. 직접 대면할 기회 자체가 없다시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으로 신우이와 원만한 시간을 보내보자 싶은 거였습니다. 준비가 다 돼서 신우이와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데
사람이 너무 경우 없고 예의를 못 차려서 그렇지 밝으면서도 해맑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같이 그러고 앉아 있었는데 전혀 어색하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남편은 저와 지지고 볶고 연애질 하다가 결혼한 거라서 이제는 저와 아주 막역했지만 연애 초반 혹은 중반 때까지만 해도 사람이 대체로 뻣뻣하다는 인상을 받고는 했었거든요. 제 지인을 같이 마주치기라도 하면 딱 자기소개만 하고 그걸로 끝이었어요. 얼어붙어서 냉동인간이 돼서 아무 말도 못하고 했습니다. 온몸으로 "저 지금 몹시 어색해요."를 외쳐대며 제 지인들이 먼저 자리를 피해주곤 했었죠. 시부모님께서도 딱히 되게 외향적인 분들은 아니시던데 시누이는 희한하게 혼자 다르더라고요. 그날 밤 시누이가 넉살 좋게 저한테 잠옷 좀 빌리자면서 장롱을 막 뒤져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때에 남편이 저에게 해주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동생 있잖아. 걔는 딱 뭐라고 정의를 내리기가 힘들어. 왜? 사람이 독특한가 봐. 특이한 편이야? 어, 많이 자유로워. 그냥 걔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머리가 아주 아팠다는 사실만 얘기해 둘게. 그 말이 이제야 이해가 갔어요. 직접 겪으니까 체감이 되더라고요. 너무나도 자유로웠습니다. 제 잠옷을 입고 거실 소파를 뒹굴뒹굴 구르는 시누이를 보며 저는 적어도 저에게 일부러 시자 노릇하고 싶어서 저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냥 사람이 워낙 저럴 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누이가 제 또래니까 통하는 게 있어서 학창 시절 이야기를 나누고 연예인들의 이모저모를 떠들면서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답니다. 다음 날이 되어도 시누이는 떠나지 않았고요. 부산으로 출장을 갔던 남편이 귀가하자마자 깜짝 놀라서 기겁했습니다. 너 뭐야? 네가 여기 왜 있어? 너 정말 미친 거 아니냐? 저와 시누이가 뭐라고 입을 열 새도 없었어요. 남편이 시댁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누이는 다시 시부모님이 계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됐죠. 시어머니께서 따로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는 너무 미안하게 됐다고, 설마 거기를 가야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그 민폐 덩어리를 빨리 내쫓으라고 다급하게 말씀을 해대셨는데 중간중간에 자꾸 한숨을 쉬셔서 제가 괜히 다 민망했어요. 알고 보니 시누이는 그때 시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고 말대꾸를 3개 했다가 싸대기를 한 대 얻어맞은 뒤 열받아서 집을 뛰쳐나온 것이더라고요. 미안해. 나도 내 동생이 워낙 가지가지하는 녀석인 줄은 알았어도, 이렇게 무대 보인 줄은 몰랐다. 아니야, 당신이 왜 사과를 해? 따지고 보면 아가씨가 하루로 자고 가는데도 당신한테는 고지고대로 말을 안 전한 내 잘못도 있는 거지. 저는 사람에게 쉽게 동조를 하는 편인가 봐요. 왜냐하면 신우이가 저한테 연락을 해서 너무너무 재미있게 시간 보냈다고, 제 덕분에 기분이 다 풀려서 집에 돌아왔다고 막 그렇게 신나서 떠들어주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지는 듯 했거든요. 신우이가 일부러 저를 엿먹이려고 그렇게 군 건 아니고 원래 그런 사람일 뿐이라는 걸 확실하게 못땅땅 받고 나니까 마음도 편해진 뒤였고요. 저는 신우이와 그렇게 따로 친분이 생기게 되었고 신우이에 대한 이모저모도 알게 됐습니다. 신우이는 꿈이 다양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작가, 화가, 피아니스트, 목수, 디자이너 등등 장래 희망도 계속 바뀌었다고 했고요. 심지어는 연예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혀서 집안을 또 뒤숭숭하게 만들더니 사기까지 당했습니다. 연예인 시켜주겠다고 한 자그마한 신생 연예기획사에서 신우에게 300만 원을 뜯어갔고 이후로 잠수를 탔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 명을 등쳐먹었더라고요. 사기당하고 분노에 몸서리를 치던 신우는 뉴스까지 나왔었어요. 연예인 지망생을 올리는 사기꾼을 조명하던 뉴스에서 피해자로 인터뷰를 한 것이었죠. 뉴스 방송에서는 의자에 앉아서 인터뷰하는 뒷모습만 나왔습니다. 다들 기가 막혀서 멍하니 TV 화면만 보고 있는데 그때 신우이가 탄식을 뱉었어요. 저게 뭐야? 내 몸이 화면에 왜 저렇게 뚱뚱하게 나와? 저게 진짜로 내 등발이란 말이야? 어깨 만주벌판도 정복하겠다. 속상해. 짜증나. 나 오늘부터 야식 끊을 거야.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리모컨을 집어던지며 소파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다. 딸 자식 하나 잘못 둔 것 때문에 아유 아주 미쳐버리겠다. 담배를 찾아 들고 집 밖으로 나가버리셨죠. 그리고 퉁명스레 입술을 삐죽거리는 시누이를 보는 시어머니의 눈빛은 착잡함 그 자체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동네 분들하고 종종 모임을 가지시는 편이었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모임에서 다들 무슨 얘기를 하겠나요? 죄다 자식 얘기들 뿐인 거죠. 시어머니께서는 모임에서 딸 이야기만 나와도 심장이 쿵쾅쿵쾅 뛴다고 하셨습니다. 남들은 나이가 먹어갈수록 역시 딸이 효녀라는 걸 느낀다며 다들 뿌듯해하는데 왜 우리 집만 이러냐면서 시어머니께서는 골치 아파하셨어요. 아휴, 한창 애들 자랄 때는 둘째가 너무 자기 멋대로 구는 것 같아서 아들이 너무 저렇게 고집스러우면 나중에 부모 속을 엄청나게 썩일까 봐 걱정했는데 우리 둘째가 무난하게 자리를 찾아서 일도 하고 결혼도 후딱 잘해버리고 얼마나 대견한 줄 몰라. 다행이고 고맙지. 너처럼 수더분한 짝 만난 것도 우리 집안 둘째의 복인 거다. 안정적으로 얼른 짝 만나서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거 얼마나 좋으니? 평범하기도 쉽지 않은 법이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을 때 저는 왠지 민망해서 그저 웃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는 원체 말수가 많은 스타일은 아니셨고 제가 느끼기로는 상황을 관망하시는 스타일이신 듯 했습니다. 이런저런 주절거림을 늘어놓으시는 분은 아닌데 그날따라 저에게 말씀을 그렇게 해주셔서 제가 내심 놀랐던 거예요. 일상을 지내다 보면 불현듯 속 안에 담긴 이야기 보따리를 끄집어내고 싶을 때가 종종 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그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던가 봐요. 시댁 삼남매의 어릴 적 일화도 잠시 들을 수 있었답니다. 시댁이 아주 예전에 그러니까 남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직전쯤에 돈을 날렸었다네요. 그래서 시부모님께서 그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큼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셨고 형편도 무척 어려웠다고 합니다. 밥 지어 먹을 쌀이 없어서 오죽하면 도토리를 주워다가 그거 삶아가지고 빻고 밥으로 대신 해 먹였을까. 어느 날은 내가 애들한테 도토리를 많이 주워오라고 보냈는데 해가 다 지날 때까지 집에 안 돌아오는 거야. 울면서 온 동네방네 다 뒤지고 다니고 목이 터져라 애들 어디 있니 외치면서 동네 사람 몇 명하고 같이 어두컴컴한 산을 올랐었단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시누이가 하도 호기심이 많아서 도토리 줍는 구역을 벗어나 사방팔방을 다닌 것도 모자라 넘어져서 다치기까지 하는 바람에 삼남매의 귀가가 늦어졌던 거라고 했습니다. 시숙께서는 시누이를 등에 업은 채로 남편이 도토리 자루를 질질 끈 채로 그렇게 삼남매가 동네 어귀에 들어섰을 때 시어머니를 포함한 모든 동네 어른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아주 눈물 쏙 빠지게 혼났는데 그러고 나서 한가득 주워 담아온 도토리를 보니까 어찌나 미안하든지. 부모가 시키는 대로 잘하는 자식들이었어. 특히나 우리 둘째 말이다. 자기한테 주어진 게 있으면 그것만 보고 돌진해서 꼭 해내는 녀석이었지. 반면에 우리 첫째는 장남이라 그런가 자기가 혼자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가 뒷짐을 지고 동생들한테 지시하고 부려먹는 걸 즐기던 녀석이었던 것 같다. 어렸을 때는 그랬지. 에휴, 지나고 나니까 전부 추억이네. 맡은 게 있으면 외골수처럼 그것만 하는 남편의 모습이 뭔지 잘 알 것 같았어요. 회사에서도 꼭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릴 때 그대로 자란 모양이에요. 근데 시숙께서는 첫째라 그런가 살짝 젠체하는 사람이었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시누이하고 자라면서 은근히 부딪혔던 모양입니다. 그게 처음에는 장난식으로 마찰이 일었는데 점점 진지해진 것 같았어요. 시누이가 워낙 활발하고 까불거렸다고 하니까요. 진지한 성격의 아주버님을 놀리며 살살 긁어댄 듯 싶더라고요.
여자들도 그렇지만 특히 남자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성의 눈을 뜨고 멋지게 보이고 싶어 하고 폼도 잡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멋진 걸 동경하고 시숙께서도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럴 때 시누이가 많이 놀렸다네요. 그런데 시숙께서는 어린 막내가 장난치듯 놀려대니까 그 앞에서 대고 정색을 하며 화를 내기에는 자존심이 상하니까 이를 악물며 모른 척 하셨던 거고요. 그러자 시누이는 짓궂어서 계속 놀려댔고요. 그 유명한 오빠는 풍각쟁이야 노래 아시죠? 그걸 개사해서 밖에서 시숙을 볼 때마다 오빠는 말미잘이야 이렇게 노래를 크게 불러댔던 겁니다. 한창 여학생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나이 어린 여동생 때문에 항상 친구들 앞에서 개망신을 당했던 시숙의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죠. 그런 여파가 남아서인지 어째서인지 하여간에 나이가 들고서는 두 사람이 괜히 안 친했고요. 그래서 시누이가 시숙보다 제 남편을 더 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진지하게 무게 잡는 성격 때문에 본의 아니게 놀림을 실컷 받고 지내셨던 시숙께서는 결혼을 좀 늦게 하신 편이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히 대기만성이라고 할 만했습니다. 무려 의사 형님과 결혼에 골인해내셨으니까요. 시댁에서 언뜻 듣기로는 시숙께서 자기 처가에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구셨다나 뭐라나 그러셨다더라고요. 충분히 그러실만 했다고 봅니다. 의사니까요. 대한민국에서 사자 직업은 의미라든지 대우가 남다르잖아요. 아니 이건 전 세계의 다른 어느 나라를 가도 마찬가지일 정도죠. 무려 의사이신 형님께서는 원래 같은 의사인 결혼 상대가 따로 있었는데 안 좋은 일로 파혼을 겪은 후에 시숙을 만나셨고 결혼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전부 다 자기 짝은 따로 있는 건가 봐요. 관련돼서 조금 재미있는 비화가 있던데 다름 아니라 시숙이 동창 중 한 분도 의사와 결혼을 하셨대요. 그때 시숙을 향해 크게 자랑하셨던 거예요. 아유, 나는 의사하고 결혼하는데 너는 결혼할 기미도 안 보이네. 어? 야, 이대로 노천각 길을 걸을 작정인가 보다. 반 정도는 농담의 느낌이었다고 하던데 아무튼 시숙께서는 그게 무척 기분이 나쁘셨다네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걸 제대로 갚아주시게 된 겁니다. 의사와 결혼에 골인하셨으니까요. 시숙께서는 기세 등등하셔서 이보다 더 뿌듯하고 보람될 수는 없다는 표정의 새신랑이셨고요. 볼 것도 없이 시부모님께서는 입이 찢어져 계셨죠. 역시 장남은 장남이라고 하시면서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와, 나한테 의사인 손위통사가 생길 줄이야. 왠지 신기하네. 정말 인생이란 모를 일이다. 저도 한 집안에 의사가 생긴다는 사실이 아주 크게 받아들여졌어요. 의사 형님께서는 당연히 무척 바쁘시고 사는 곳도 서로 안 가까우니까 집안 행사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만 얼굴을 볼 수 있을 게 뻔했고 그저 그런 관계로 적당히 잘 지내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죠. 그것 외에 그림을 예상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러한 제 예상을 뒤엎고 초장부터 심상치 않은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시숙과 형님 두 분이 결혼하시고 한 달 조금 넘게 흐른 때였던 것 같아요. 형님께서 바쁘다 어쩐다 하셔서 신혼여행 후에 시댁으로 안 들르셨거든요. 전화만 시부모님께 드린 걸로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그때가 처음으로 시댁에 들르신 것이었고 주말이었기에 저희 부부도 겸사겸사 자리를 했었어요. 다 함께 모인 때였죠. 어쩌다 보니 형님, 저, 그리고 시누이까지 셋이 딱 부엌에서 동선이 겹쳤는데요. 시누이가 낯가림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유쾌하게 형님을 향해 말을 건넨 거예요. 어떤 얘기였냐면 시숙을 옛날에 말미잘이라고 계속 놀렸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빠는 풍각쟁이야 이 노래를 들려올 때마다 큰오빠하고 옛날에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곤 하네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아가씨는 풍각쟁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풍각? 바람의 각도 뜻인가요?
아, 바람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의미겠네요. 그쵸? 제가 맞췄죠? 아니요, 틀렸어요.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다니면서 돈을 구걸하는 사람을 두고 풍각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요? 와, 저 처음 알았어요. 풍각쟁이가 뭔 뜻인지 몰라도 말미잘은 정확히 알았으니까 그걸로 된 거죠? 그쵸? 아니요, 그걸로 안 된 것 같은데요. 부끄러운 줄 알고 사세요. 뭐 이미 부끄러움도 잘 모르시는 분 같지만. 형님께서 시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피식 코웃음을 치고 먼저 자리를 뜨셨습니다. 남겨진 시누이는 당황한 기색이 완연했고 저도 난감한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제가 거실에서 아무도 몰래 형님을 향해서 좀 심하셨어요 라고 속삭였어요. 시누이는 그저 유쾌하게 말을 붙이고자 했던 것뿐이었는 걸 저는 느꼈으니까요. 당황해서 멍해진 시누이가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제 속삭임을 들은 형님께서 눈살을 한껏 찌푸리시며 저를 째려보시는 겁니다. 왜요? 아부 떨고 싶어서 환장하셨나 봐요. 네? 아부요? 환장이요? 시댁에 잘 보이고 싶어서 병적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요. 동서가 딱 그런 며느리인 듯 싶은데요. 시댁에 머리 숙이고 눈치 보고 시댁 사람들 서열이 더 높다고 여기고 이런 것들 전부 다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행동이에요. 아니 저는 그냥 아까 그 상황이 조금 과했다고 생각해서 가볍게 한번 말씀드린 것뿐인데요. 됐어요. 동서는 아가씨 비위 잘 맞추고 싶어서 환장한 모양인데 본인이나 실컷 그렇게 하세요. 나까지 끌어들이지 마시고요. You got it? 네? 뭐라고요? 가립이라고요? 간단한 영어도 못 알아들으시네요, 뭐.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게 보여요. 난데없이 되로 주고 말로 받은 상황이라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어리 빠진 와중에 웬 영어까지 들으니까 제가 당연히 뭔 소리야 했던 거죠. 그런데 형님께서는 저를 비웃으시며 슬쩍 혀까지 끌끌 차셨어요. 그 표정이 마치 수준을 알만하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무척 민망했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입술을 꽉 깨물자 저를 향해 한마디 더 날리셨어요. 같은 며느리 입장이라고 해서 뭔가 대단한 착각을 하신 모양인데요. 나는 동서하고 달라요. 시댁의 눈치 볼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걸 분명하게 알고 행동하세요. 아가씨 비위 잘 맞추시고 시부모님 잘 봉양하시고 그렇게 살다 가면 되겠네요. 열심히 하시길. 살다 가라니요? 어디로요? 저 세상으로요? 너무 황당해서 턱이 빠질 뻔했습니다. 입이 저절로 떡 벌어지더라고요. 의사 형님 입은 대체 뭐 하는 분일까 싶었어요. 시누이와는 결이 다르게 아주 다른 차원에서 막말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형님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워졌죠. 그럼에도 사람을 안 좋게 본다는 걸 굳이 드러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안 했고 시누이가 저한테 형님의 막말 때문에 속상했다고 푸념을 할 때도 그냥 들어만 주었지 동조는 안 했습니다. 아주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했죠. 상대는 맏며느리의 의사인데 괜히 대립했다가는 저만 손해인 게 뻔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귀한 의사 며느리라고 떠받들어 주시고 흐뭇해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나대겠어요. 그런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그런지 삐걱대는 일은 계속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의 생신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음력으로 두 분 다 하시기 때문에 어떨 때는 3주 차이가 나고 어떨 때는 보름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래서 생신 기념을 같이 했어요. 원래는 따로 하셨다고 하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생신 기념하는 것을 합치셨다네요. 나이가 드셨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식들이 성인이 되고 사회인이 되면서 바빠졌기 때문인 것 같다는 게 저의 추측이었지만요. 아무튼 생신 기념했던 것을 두고 어머니께서는 서러웠던 점을 슬쩍 꺼내신 바 있었습니다. 두 분 중에 시아버지 쪽이 생신이 더 빠른 건데 옛날에 시아버지의 생신상 차렸던 것에서 남은 음식을 얼렸다가 그걸 시어머니 생신상에 올렸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시집살이를 겪으셨던 것이죠. 저는 시어머니께서 이런 말씀 자주 꺼내시는 성격이 아니신 걸 이미 알았기에 귀중하게 듣고 반응해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일부러 며느리들 앞에서 이야깃거리를 꺼내려고 노력하시는 듯 보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형님께서는 다 듣고 나시자마자 코웃음부터 치셨어요. 제가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었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로 코웃음 치시면서 시어머니를 비웃으신 거였어요. 한심하다는 생각부터 들어요. 미련하게 사셨네요. 자기 자리는 자기가 만드는 법이죠. 지나간 세월 누가 보상할까요? 혼자 손해보신 거예요. 제가 놀라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아니, 누가 저런 지적이나 듣고 싶어서 옛날에 있었던 일을 꺼냈답니까? 몹시도 당황한 제가 형님을 향해 말씀 좀 심하신 듯 싶네요.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렸는데요. 형님께서는 저를 향해 가짠타는 눈빛을 쏘아주셨습니다. 제가 울컥하려던 찰나 시어머니께서 형님 편을 드셨어요. 그래, 큰애가 맞는 말 했다. 내가 미련했지. 미련했어. 아휴, 시댁에 대들면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거든. 그러면 크게 잘못이라도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렇지만 나도 나름의 이유는 더 있었어. 그때는 친정에서도 여자가 출가 외인이라고 하던 때라. 내가 만약 시댁을 등지면 친정에서도 환영을 못 받을 게 분명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었어. 어머님, 전제 자체를 잘못 가셨어요. 시댁과 친정 꼭 어느 한쪽에 기대야 하셨나요? 혼자서는 못 사셨어요? 되게 의존적으로만 생각하고 사셨던 것 같네요. 아, 일단 아가씨는 확실히 외탁을 안 하셨네요. 어머님과는 다르게 고삐 풀린 망아지가 따로 없으니까요. 아가씨는 혼자 사막에 떨어져도 잘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님하고 성향이 다르던데 아가씨는 집안에서 혼자 독보적인 듯합니다. 여러 의미로요. 여기서 갑자기 신우이 흉까지 본다고요? 제가 또 울컥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또 형님의 의견이 맞다고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되려 동서지간에 사이좋게 지내라고 했습니다. 제가 손 아래 사람이니까 어쨌든 더 잘하라고 하시더군요. 서비스업 종사자의 최대 단점이다 장점은 잘못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도 손님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이 습관으로 박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 군소리 않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공손하게 말씀드렸어요. 대신 잠시 후에 형님과 시댁의 베란다에서 따로 설전 아닌 설전을 벌였습니다. 어,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듣기 살짝 불편했네요, 형님. 동서는 배알도 없나 봐. 어머님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동서가 왜 나서서 자발적으로 시댁의 종년 노릇을 하려고 들지? 난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지능이 낮다는 걸 티를 내도 되는 건가? 내가 민망해지니까 부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뭐, 뭐라고요? 제가 형님보다 대학을 못 나왔다고, 아니, 지능을 운운하시는 건가요? 아니, 대학 간판 따지는 건 요즘 세상이 좀 촌스러운 것 같고, 동서 대학 다니는 동안에 성적 장학금 탄 적 있어요? 자, 장학금까진 아니고 성적은 항상 잘 나오긴 했는데요. 없다는 거네. 아이가리,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보이거든. 참나, 아이가리는 무슨 아가리를 다 물리고 싶었네요. 형님께서 크게 피식 저를 비웃고 자리를 뜨셨고 저는 그날 집에 와서까지 내내 멍하게 있다가 자려고 누워서 뒤늦게 분노가 끌어올라서 진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이불에 발차기를 뻥뻥 해대니까 남편이 화들짝 놀라더군요. 그럼에도 발차기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억울해.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죽도록 해볼걸. 내가 의사 해볼걸. 결국은 속이 터질 것 같아서 제가 그런 혼잣말을 뱉었을 때 뭔가 눈치를 차린 것인지 남편이 옆에서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더니 아주 진지한 말투로 형님 쪽이 저보다 집안도 훨씬 잘 사는 편이니까 어차피 상대가 안 됐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걸 지금 위로라고 해주는 건가 싶어서 제가 얼마나 부하가 치밀었었는지 몰라요. 남자들은 이래서 안 된다고, 세심하지 못하다고 남편에게 잔소리를 날렸지만 사실 저는 그때 속으로 그 말이 맞긴 하다 이렇게 수긍했습니다.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형님께서 기고만장하시고 할 말 다 하고 사시는 이유,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났고 당당하기 때문이었으니까요. 그 해에 시부모님 생신 때 어쩌다 보니 나가서 먹는 걸 안 하고 시댁에서 간단히 먹는 것으로 정해졌는데요. 말이 간단이지 절대 간단할 리가 없었습니다. 생신상이었으니까요. 거의 제가 혼자 다 했어요. 시누이는 솔직히 너무 도움이 안 돼서 그릇 나르는 것이나 하도록 두었고요. 새언니 너무 고생하신다. 이따가 뒷정리는 제가 다 할게요. 그래도 말이나 그렇게 해주니까 속으로 엄청 고맙더군요. 고매하신 의사 형님께서는 그날도 주말인데 뭐가 그렇게 공사다망하신 건지 바쁘다고 하셔서 늦게 오셨어요. 준비에는 한참 늦으셨지만 식사에는 딱 맞춘 그런 시각이었죠.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것을 증명하듯 먼저 따로 일찍 와 계시지 않고 형님과 함께 등장하신 시숙께서는 연예인들이 연말 시상식에서나 입을 것 같은 차림새를 하고 계셨어요. 형님께서는 바지 정장에다가 화려한 스카프를 포인트로 두르신 채였죠. 그런 두 사람을 발견한 시누이가 입모양으로만 헐 이러시니까 시아버지께서는 난색을 표하고 시어머니께서는 얼른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아유, 우리 둘이서 아주 그냥 멋지구나. 아니, 근데 어디 근사한 곳이라도 갈 것만 같아 보인다. 아, 이 정도 안 입고 살면 너무 후줄근하고 추리한 인생 아닐까? 이런 거에 놀라고 유난 떠는 거, 아유, 그런 촌스러운 사람이야말로 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형님께서는 시누이 쪽을 눈짓하며 대답하셨어요. 누가 봐도 시누이를 흉내내는 것이었죠.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싶어서 제가 얼른 음식 거의 다 차려졌으니까 다들 앉으시라고 밝게 말을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차를 손보러 밖에 나가 있던 남편도 들어와서 화기애애하게 웃으며 자리를 했고요. 저는 애써 준비한 생신상이 노력만큼 차려진 것 같아서 뿌듯하게 수저를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음식을 드시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때마다 제 얼굴에는 미소가 그려졌어요. 그런데 형님께서 갑자기 제 쪽을 향해 고개를 가까이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동서, 고기 살짝 간이 간간하다. 아,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 입맛이 짠 걸까요? 많이는 아니고 살짝 짜다는 거니까 너무 의기소침해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 국 끓일 때 조금 주의만 기울이면 되겠어. 동서가 시댁의 부엌댁이니까 앞으로도 성장하길 바래. 그래야 나도 시댁 올 때마다 더 괜찮은 음식을 먹을 수 있을 테니까. 동서, 요리할 때 조금씩 덜 짜게 하는 거 연습하기? You got it? 그놈의 짧은 영어가 왜 그렇게도 듣기 싫던지요. 그냥 한국말로 알았지 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그렇게 영어로 해야 할까 싶었어요. 게다가 저보고 시댁의 부엌댁이라니요. 기분이 확 상했는데 시부모님 생신상 앞에서 소란 일으키고 싶진 않았습니다. 참고로 형님 빼고는 다들 짜다는 얘기가 일절 없이 국물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제가 남몰래 꾹 인내한 덕택에 생신상 자리는 아무 문제 없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시부모님 두 분도 무척 좋아 보이셨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뒷정리 설거지를 하겠다고 저에게 미리 말했던 사람이 있었죠? 시누이 말이에요. 화장실 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길래 시누이 방으로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형님과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지 뭔가요? 제발 나대지 마세요. 너무 짜증나서 제 주먹이 울거든요. 저 세상천지에 며느리가 시댁 아가씨한테 이렇게 구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아, 이래서 씻자는 안 돼. 그리고 이래서 무식하면 안 돼. 아, 상대하는 게 시간 낭비일 정도네. 뭐라고요? 저기요. 말 좀 가려서 하시죠. 너야말로 가려서 하렴.
한 집안 식구로 엮여서 나 같은 사람에게 아가씨 소리도 들어보는 거야. 아니었으면 너는 국물도 없었어. 밖에서 만났어 봐. 너 같은 구제불능 감히 나하고 친분을 만들 수조차 없지. 내 앞에서 눈 깔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을 거야.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뭐가 그렇게 잘나서 그렇게 오만하게 구세요? 너 같은 무식쟁이보다는 뭐든 잘났지. 다 잘났어. 나는 집안도 괜찮고 초중고 12년 학창시절 내내 전교 5등 밖으로 밀려나 본 적이 없었어. 유학 안 다녀왔어도 영어 잘해서 외국 나가면 걱정이 없고 무엇보다도 나 의사야.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니? 그에 반해서 너는 뭐가 잘났니? 어? 너는 잘난 게 뭐가 있을지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세상에나. 이게 무슨 말인지 깜짝 놀란 제가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신우이는 주먹을 꽉 쥐고 바들바들 떨더니 이내 방문가에 서 있는 저를 지나쳐서 아예 집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왠지 신우가 올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얼른 남편에게 가서 귓속말로 신우이가 속상한 일로 나갔으니까 따라가 보라고 했어요. 남편이 눈치껏 조용히 겉옷을 챙기더니 나갔고요. 형님께서는 저를 향해 비틀린 미소를 지어주신 후 거실 소파 한켠에 도도하게 다리를 꼬고 앉으셨습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가만 쳐다봤더니 왜? 라고 입모양을 보내오시더군요. 아휴, 말을 말자 싶어서 그냥 혼자 뒷정리를 하기 위해서 부엌으로 향하는 저를 시어머니께서 당황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죠. 시어머니께서 이때 손목이 시큰시큰거리고 편찮으실 때라 언감생심 도와달라고 말씀을 못 드렸어요. 당연하죠. 게다가 생신상이었으니까요. 제가 혼자서 이를 악물고 묵묵하게 뒷정리를 다 마쳤는데 그러자마자 형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더니 시숙을 향해 턱짓으로 가자고 신호를 보내시더군요. 떠나는 타이밍마저 어찌나 얄밉던지요. 시부모님께서 문 밖까지 배웅 나가시며 살뜰히 구시기에 제가 차마 기분 나쁜 티도 못 내고 웃음이나 지었네요. 신우이는 시간이 더 지나서야 남편과 집으로 돌아왔어요. 둘이 대화를 한참 나눴더라고요. 그날 신우이는 시부모님과 저는 남편과 밤에 형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정말 분했던 점 한 가지가 상대가 잘나긴 잘났으니 어쩔 수 없다로 자꾸만 이야기의 결론이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 부딪히고 지내는 게 상책 같았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신우이를 통해 문제점을 인지하셨기에 굳이 시숙과 형님을 별거 아닌 건수에도 참석시키지 않았고요. 하지만 제사는 달랐습니다. 가장 큰 제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숙이 장남인데 어떻게 참석을 안 하나요? 제사 연락을 받으신 시숙은 물론이고 형님께서도 흔쾌하게 일찍 가겠다고 답변을 주셨다기에 제가 좀 놀랐습니다. 큰 제사 앞에서는 개념과 예의를 모두 갖추실 예정인가 싶었어요. 왠지 기대가 됐죠. 하지만 기대한 제가 바보였습니다. 제사 당일 남편은 일을 나가 있었고 저는 먼저 부지런히 시댁으로 향했었는데요. 신우이가 뭐라고 해보려고 열심히 판을 벌여놨더라고요. 제가 얼른 그 옆에서 시작을 했죠.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바로 형님께서 도착을 하셨어요. 시숙께서는 일이 좀 있어서 형님 혼자 먼저 오셨다는 겁니다.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형님께서 제사 준비를 위해 따로 먼저 오셨다니 신기함을 넘어서 약간 감동일 정도였어요. 손목에 밴드를 두르신 채로 시어머니께서 주도적으로 하고 계셨고 제가 함께 손을 맞추고 신우이는 거들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형님께서 합류를 하시지 않고 소파에 들어 누우시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허리가 아프셔서 방에 계셨는데 혼자 거실을 독차지하고 소파에 길게 누워서 TV를 보셨습니다. TV 소리가 크게 들려오자 시어머니께서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그쪽을 바라보셨고 신우이는 화가 났는지 얼굴에 열이 오르고 있었는데 일전의 언쟁 때문에 형님께 대들러가지 못하는 듯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움직였습니다. 사실 작정한 건 아니었는데 저도 모르게 몸이 움직이더라고요.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어떡해요. 얼른 와서 거두시죠. 내가 말하지 않았던가? 시댁 종년 노릇 동서나 실컷 하라고. 나 거기에 끼우지 마. 아니, 자꾸 시댁이, 시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데,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형님의 무개념이 문제죠. 아가씨 보고 무식하다고 하셨죠? 그렇다 쳐요. 그럼 형님은 무개념이에요. 개념이 너무 없으시네요. 이게 미쳤나? 아니, 어디 감히 의사 앞에서 무개념이란 소리를 뱉어? 시댁 일에 앞장서면 그게 행복인 줄 아는 너 같은 종년들 때문에 멀쩡한 여자들이 손해를 보는 거야. 형님께서 몸을 바로 앉으시며 저에게 삿대질을 날리셨고 바로 그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께서 다가와 형님의 싸대기를 날리신 겁니다. 따라온 시누이도 경악을 했죠. 다른 분도 아니고 시어머니께서 이러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형님께서도 실감이 안 나는지 맞은 뺨을 부여잡고 멍하니 시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지금 저를 때리신 건가요? 저를요? 어머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바로 저 의사 며느리를요? 의사고 검사고 간에 다 필요 없다.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시어미보다 월등한 며느리라고 여겨서 내가 그간 숙이고 참아왔는데, 그런데 괜히 그랬나 싶구나. 장남 체면 살려주려고, 맏며느리 기 살려주려고, 그런 것들 다 필요 없는 것이었어. 어머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의사 며느리 이르셔도 상관없으세요? 자꾸 의사 운운하지 마라. 네가 의사인지 아니면 자기가 의사인 줄 아는 정신병자인지 슬슬 헷갈리기 시작했으니까. 건방지고 무례한 것도 정도가 있지. 나도 내 딸이 너보다 못한 것은 알아. 그래도 내 눈에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예쁜 딸이고 어떤 사고를 치고 말썽을 피우든 내 새끼야. 그런 내 새끼를 네가 뭔데 우습게 여기고 욕을 하니? 그리고 우리 집안은 맏며느리를 의사로 잘 둔 것이 아니라 둘째 며느리를 착하고 현명한 인물로 잘 둔 것이야. 제가 놀라서 눈을 꿈뻑이고 있는데 시누이는 신이 났는지 형님을 향해 주먹을 들어보이면서 너는 새언니도 아니다. 나한테 새언니는 한 명뿐이다. 라는 소리를 계속 떠들었습니다. 또한 본인한테 막말을 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저한테 함부로 하면 참지 않겠다면서 시누이가 제 편에 서서 외쳐댔어요. 형님께서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가방을 챙겨서 나가버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무슨 소란이었냐며 나와보셨고 시부모님, 시누이, 저 이렇게 넷이서 제사 준비는 뒤로 하고 한참 대화를 나누어 버렸어요. 그러던 와중에 남편이 앞에서 마주쳤다며 시숙과 함께 들어왔고요. 시숙께서는 영무를 모르시는 얼굴로 형님을 찾았고 있었던 일을 시누이가 신나게 전해줬죠. 그제서야 휴대폰의 부재중 알림을 확인하신 시숙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죠. 그리고 시부모님의 강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의사 부인이 아니라 어디 가서 악처 소리나 들을 부인이라면서 그런 표현까지 나왔어요. 시숙께서는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떨구신 채로 질책을 다 들으셨고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늦은 시각에 어영부영 제사상을 차렸는데 그래도 문제없이 진행되었다는 게 신기하네요.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거듭 고맙고 미안하다고 해주셔서 제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리고 며칠 후 시숙께서는 형님과 갈라서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놀라웠던 점은 형님께서 시댁에 거름하셔서 잘못을 빌며 이혼하기 싫다는 뜻을 밝히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부모님께서는 시숙의 마음을 존중하셨다고만 하셨대요. 시숙께서는 형님과 함께 늙어갈 자신이 없어졌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끝내 두 분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듣자 하니 이혼하시면서 그 집안 사람들 앞으로 잘 되나 어디 두고 보자며 마지막에 악담을 추하게 남기신 모양이던데 오히려 그 후로 모든 게 잘 풀려서 시숙께서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지내셨답니다.
왜냐하면 신우이가 방송 프로그램 등을 만드는 제작사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에요. 엉뚱하고 거침없는 신우가 그쪽 업계와 아주 딱이었던 거죠. 돈 벌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자꾸만 이것저것 자꾸 사줘서 그게 걱정일 정도랍니다. 저는 시부모님께서 팍팍 밀어주신 덕분에 제 가게를 냈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잘 돼서 남편보다 제가 더 바쁜 사람이 됐고요. 그래서 육아와 살림은 남편이 도맡아 했답니다. 바쁠 때마다 구세주처럼 등장해서 매장을 도와주시는 고마운 존재도 있는데요. 바로 형님이세요. 설마 그 의사 형님이냐고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새로운 형님이세요. 시숙께서 재혼을 하셨는데 교육자 집안에서 나고 자라셨으며 본인도 무척 능력이 좋지만 거만하게 구시는 법이 없는 정말 배울 점이 많은 형님을 만나셨답니다. 그러니 모든 게 잘 풀린 셈이죠. 참고로 의사 형님이셨던 그분은 재혼을 하셨다가 다시 이혼을 하셨다고 후문을 살짝 전해들었어요. 이걸 그분의 화법대로 표현을 해드리자면 또 이혼? 알만하네. 왠지 그럴 것처럼 보이더라. 정도가 될 것 같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을 평안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해가 가장 짧아지고 옷이 점점 두꺼워지는 계절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덧 제 나이도 환갑을 향해 달리고 있네요. 삶이 점점 더덥고 무뎌지는 걸 느끼고 있을 때 이런저런 사연들을 들으며 저와 비슷하거나 혹은 저보다도 더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우습게도 위로를 받았고 사연자들의 감정에 동요하여 함께 화도 내고 통쾌하기도 했네요. 그러다 이번에는 제 얘기로 어떤 분들에게는 저처럼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용기를 내어 침침해진 눈에 돋보기를 끼고 되도 않는 독수리 타법으로 한자 한자 정성스레 사연을 써봅니다. 저는 그 시대에 그랬듯이 형제가 많았어요. 딸 셋, 아들 셋 있던 육남매 중 막내딸로 태어나 딸 셋, 아들 셋 있던 육남매 중 막내딸로 태어나 딸이라면 천대받던 그 시기에 제 친구들에 비해 과소원하는 부모님 밑에서 꽤 유복하게 자랐어요. 늦둥이인지라 부모님과 오빠, 언니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큰 걱정 없이 20평생을 마냥 철부지로 자랐죠. 그러다 20살이 되던 해 그저 집에서 놀고 먹는 제가 걱정됐는지 부모님은 저를 하루빨리 시집 보내기 위해 난리였어요. 아무래도 부모님께선 나이가 있으시니 더 늦기 전에 저를 시집 보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죠. 그렇게 부모님의 주선 하에 몇 번의 선자리가 있었지만 하나같이 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보는 선자리마다 다 거절을 하다 보니까 보다 못한 첫째 언니의 남편인 첫째 형부가 함께 일하는 직장 동생과 선자리를 마련해 주어서 제 남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 남편은 지금껏 본 남자들과는 다르게 가부장적인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어요. 식당을 들어갈 때는 앞장서서 문을 열어주고 의자를 빼준다거나 시킨 돈가스를 먹기 편하게 잘라주는 등 매너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게다가 제법 말까지 잘 통하는 것이 확실히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과는 다르다는 걸 느꼈고 전 처음으로 남편을 거절하지 않고 다음 만남까지 약속하며 헤어졌죠. 그렇게 두 번째 만났을 때에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자상하고 매너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전 이 사람이다 하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이후로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진 후에 저와 남편은 정식으로 교제를 했고 양측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길지 않은 연애 기간을 끝으로 결혼을 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첫째 아이를 등남했어요. 시댁도 친정집도 모두 축하와 기쁨을 표했고 결혼 후에도 한결같이 자상했던 남편도 등남 소식에 저를 얼싸안으며 너무나 좋아해 줬고요. 남편은 육아도 말하지 않았는데 먼저 나서서 도와주었어요. 그때 그 시대를 생각하면 정말 훌륭한 아버지였죠. 아들이 제법 걸어다니기 시작하고 말도 조금씩 틀 때쯤 예쁜 둘째 딸을 출산했고 제법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상한 남편과 제법 공부도 잘하는 제 두 자식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생 함께 하자던 남편이
일하던 공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겪고 식물인간 판정을 받아서 병원에 드러눕게 됐습니다. 갑작스런 남편의 병원 생활로 저와 아이들은 생활고를 겪어야만 했죠. 남편이 일하던 공장은 사고의 원인이 남편의 실수로 인한 거라며 소정의 치료비만 건넸고, 오히려 공장이 남편으로 인해 기계 가동이 안 되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원래 치료비도 안 줘도 되는 거였지만 남편과 같은 공장에 일했던 큰형부가 공장에 오랜 시간을 공로한 과장으로 치료비라도 줘야 한다며 강력히 밀어주어서 그나마 주는 거라며 되도 않는 생색을 내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드라마에 나오는 깡 좋은 주인공들 마냥 돈 봉투를 얼굴에 뿌려대며 필요 없으니 나가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저는 현실을 살고 있는 아이 둘의 엄마였고 당장 남편의 병원비를 마련하는 것조차 힘겨웠던지라 그럴 수가 없었죠. 그 시절에는 산재보험 처리가 어려웠던 시기였고 그렇기에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를 악물며 고개를 숙이는 일이었습니다. 둘째 딸마저 초등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둘째 언니네 부탁해서 맡겼고 고향으로 내려가 부모님과 큰오빠가 일하는 과수원에서 함께 일을 도와 돈을 벌었어요. 당시 남편의 병원비는 언니 오빠들이 많이 도와주었고요. 그때 그 도움이 아니었다면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 몇 해가 흘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차도가 없던 남편과 줄줄이 새는 병원비들로 더 이상 형제들에게 손을 벌리기도 힘들었죠. 남편을 하루 종일 돌볼 수도 없었기에 요양보호사분에게 매달 비용을 지급해주기도 해야 했어요. 그런 시댁에서 보태주는 금액으로 어찌어찌 감당하긴 했었는데요. 그게 2년이 지나가니까 저 또한 힘에 버겁더라고요. 시댁도 형편이 좋은 편이 아니었고 자식이 남편만 있는 게 아니었기에 그저 제 눈치를 보며 저에게 미안하다 말하고는 보태주는 금액의 액수를 점점 줄여갔습니다. 그만큼 제가 내야 하는 비용이 점점 늘었죠. 후에 아이들과 함께 살기 위해 조금씩이나마 저축을 하고 있었는데 저축하는 비용을 줄여야 할 판이었어요. 아이들은 점점 커갔고 언제까지나 둘째 언니네에 맡겨둘 수는 없었던 노릇이었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암울한 현실 속에 속상한 마음뿐이었고요. 그래서인지 저는 술을 찾게 되었답니다. 남편이 있는 병원 근처에서 홀로 술을 마시다 취해버린 저는 남편의 병실로 갔고 식물인간 상태인 남편 옆에서 울면서 당신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푸념을 늘어놨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푸념을 들은 건지 그 다음날 남편의 심전도 모니터가 가파르게 변했고 전 언제 잠들었는지 모를 간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숙취를 느낄 새도 없이 남편을 살펴야 했어요. 남편의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았고 전 급하게 의사를 불렀죠. 의사가 와서 급한 대로 응급처치를 취했지만 이내 남편의 심전도 모니터는 일직선을 향해 갔습니다. 삐 소리와 함께 남편의 머리 위로 흰 천이 덮였어요. 꼭 저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가버린 것만 같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괜히 술 먹고 주정 부리며 푸념이나 하는 바람에 그리 된 것만 같아 마음이 무척이나 괴로웠어요. 어떤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난 아들과 딸은 하루가 다르게 부쩍 자랐고 전 두 자녀를 부둥켜 안으며 연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아빠를 잃은 아들과 딸치곤 꽤나 덤덤해 보였어요. 고작 초등학생이었던 아들인지라 아직 어려서 상황 파악이 안 되었던 건지 아니면 남편이 사고가 났던 날 이미 남편의 죽음을 예상했던 건지 저보다 더 침착하게 행동했죠. 그렇게 장례를 마치고 저는 아이들과 함께 살기 위해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지금껏 과수원 일을 도와가며 받은 돈을 조금이나마 모았었고 남편의 사망보험금까지 합해 작은 빌라를 전세로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고는 시장 안에 모퉁이 쪽에 상가를 하나 얻어서 과수원에서 재배한 과일들을 판매하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죠. 가게를 차리는 데에는 부모님과 큰오빠가 도와주셨어요. 도와주는 대가로 판매 수익의 몇 프로 정도 상황에 맞게 주기로 하고선 말이죠.
그렇게 재래시장의 작은 과일 가게로 시작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과일과 함께 살아왔던지라 과일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았고 자신이 있었기에 이보다 더한 천직은 없었거든요. 다른 과일 가게에 비해 저렴하지만 신선한 품질이라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기에 가게는 장사하는 나름 잘 됐어요. 몸은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매달 매출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고 두 아이들을 키워내기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둘째 언니네에 있을 동안 몸도 마음도 꽤 성숙하게 변했더라고요. 가끔은 애 어른 같은 모습들을 종종 보여서 저를 놀라게 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두 아이 모두 공부에 대한 욕심이 많았고 그만큼 공부도 곧 잘했었어요. 공부 머리는 남편을 닮은 것 같아 다행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빈자리를 온전히 채울 수는 없었지만 조금이나마 덜 느끼게끔 노력했죠. 적어도 원하는 공부는 다 할 수 있게 다니고 싶다는 학원들은 모두 보내주었습니다. 제 옷 살 돈 아껴 아이들 옷 사줬고 저한테 쓸 돈 아껴 아이들 위해 썼어요. 덕분에 미용실도 가지 못해 머리만 길어졌죠.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 저는 하루도 쉼없이 장사를 했고 그렇게 몇 해가 흘렀어요. 유난히 날이 추웠던 어느 저녁에 또 한 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답니다. 제법 나이가 꽤 많았던 친정아빠의 부고 소식이었죠. 처음으로 가게 문을 닫고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어요. 이미 언니와 오빠들은 모두 도착해 있었고 장례는 한참 진행 중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두 번 와본 장례식장이라 제법 음식도 나르며 어른들을 도왔어요. 형제들이 많았고 언니 오빠들도 자식들이 다 있었기에 장례식장은 치러지는 3일 내내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어디 잠깐 나가신 줄 알았던 친정엄마는 시간이 지나도 보이지 않았고 언니들에게 엄마에 대해 물어보니까 엄마는 충격이 컸는지 그만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쓰러져서 장례식장 근처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이었죠. 친정엄마는 장례식 마지막 날 친정아빠의 발인을 앞두고 있을 때에서야 모습을 보였어요. 못 본 사이 주름도 많이 늘었고 살도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났던 건지 아이들이 옆에서 보고 있음에도 전 친정엄마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모두 마치고 친정엄마는 저희 보고 본인 걱정은 말라며 스스로 요양원에 들어갔고 저희 육남매는 아빠가 남겨놓은 재산 분할에 들어갔어요. 형제가 많았기에 나중에 서로 재며 따지다가 형제 사이가 멀어질지도 모른다며 큰오빠와 작은오빠가 추진해서 시작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다행히 친정아빠는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난 거란 걸 직감했던 것인지 유산 분배를 해두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대단하진 않지만 과수원으로 있던 땅들과 그 밖에도 고향 지역 쪽에 땅을 몇 평 더 갖고 있었고 아빠가 나누어 놓은 유산대로 저도 엄청 크진 않지만 그렇다고 작지도 않으며 제법 가치가 있어 보이는 땅을 받았죠. 당장 땅을 팔아 생활에 보탤 수도 있었던 문제였지만 나중에 아이들이 자라 필요한 일이 생길 때 쓰고 싶어서 팔지 않고 갖고 있었고요. 큰오빠는 아빠의 과수원을 그대로 물려받아 과일을 재배했고 저도 과일 장사를 계속했어요. 아이들은 부쩍 커갔고 아이들이 커갈수록 부담해야 할 사교육비는 더욱 늘어갔죠. 아이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었기에 제 부담은 2배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더욱 쉴 틈 없이 과일을 팔며 장사를 했고 첫째 아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쯤에는 장사를 마치면 가끔씩 시장 옆에 국밥집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도 하며 돈을 더 벌어야만 했죠.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쭉 높은 성적을 유지해 왔어요. 제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해주는 아이들 덕분에 한시름 놓고 제가 장사에만 몰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첫째 아들은 수능을 앞두고 있었고 둘째 딸은 중학교 졸업만을 남기고 있었어요. 아들의 수능에 신경을 쓰느라 딸의 학교 생활에는 무심했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장사를 하느라 바쁘게 손님들을 상대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전화를 받아보니 딸의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딸이 학급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걸렸다며 죄송하지만 저보고 학교에 좀 와달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제 두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 얌전하고 알아서 공부도 척척 잘해왔던 어여쁜 딸이 도둑질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지금껏 갖고 싶다던 최신 폰이나 mp3 등 딸이 갖고 싶다는 건 웬만하면 다 사주었어요. 제가 점심을 거르더라도 말이에요. 믿기지가 않아 잠시 옆에 있는 채소 가게 아주머니에게 가게 좀 봐달라 부탁한 뒤 가게 셔터도 내리지 않고 학교로 달려갔죠. 달려간 교무실에는 딸과 다른 여학생, 그리고 그 학생 엄마로 보이는 중년 여성분이 앉아 있었죠. 딸의 담임 선생님이 저를 먼저 알아보고는 인사하며 안내해 줬고, 그 셋이 있는 테이블로 가는데 그 학생의 엄마로 보이는 분이 저를 보더니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어요. 당신이야? 당신이 애 엄마냐고. 도대체 딸년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어머니 진정하세요. 지영이 어머니도 앉으시고요. 담임 선생님은 그 상황을 중지하며 나섰고 저는 선생님에게 자세한 자초지정을 물었어요. 선생님, 저희 지영이가 도대체 무슨 도둑질을 한 건가요? 저희 지영이는 도둑질 같은 거 할 애가 아닌데요. 제 물음에 상대 학생 엄마는 기가 차다는 듯 어이없다며 실소를 내뱉었고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전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평소 제 딸과 꽤 친하게 지냈다던 그 여학생은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그 여학생이 오늘 집에서 학원비를 받았다는 얘기를 했고 이후 다가온 체육 시간에 체육복으로 환복하고 운동장으로 나갔는데 몸이 안 좋다던 제 딸은 보건실로 가겠다며 다시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체육 시간이 끝나고 그 여학생은 가방을 봤더니 그 학원비는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알게 된 여학생은 바로 담임 선생님에게 말했고 모든 수업이 끝난 뒤 종례 시간 때 모두 가방 안에 물건들을 책상 위로 올려두게 했는데 딸아이 가방에서 잃어버렸다던 그 학생의 학원비 봉투가 있었다며 정황상 제 딸이 그 학원비에 손을 댄 게 맞다는 것 같다고 하셨죠. 선생님의 말이 마치자 그동안 조용히 있던 제 딸은 입을 열었어요. 제가 훔친 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저는 진짜 배가 아파서 양호실에 갔었단 말이에요. 제 딸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어요. 일단 딸의 가방에 그 학원비 봉투가 나왔으니 선생님의 말대로 상황이 모두 들어맞았기에 전 그 여학생과 여학생의 엄마가 있는 쪽으로 돌아서며 고개 숙여 죄송하단 말을 전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남 부끄럽지 않게 키우려 노력한다고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홀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미처 신경을 많이 못 썼나 봅니다. 제가 다시는 이런 일 없게 잘 교육하겠어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뭐 돈이 없어지기 전에 찾았으니까 더 이상 말은 안 하겠는데 앞으로 조심하세요. 이후 헛기침을 내뱉어 보이던 여학생의 엄마는 말을 마치곤 그 여학생을 데리고 교무실을 빠져나갔고 딸은 끝까지 자신이 훔친 적이 없다며 억울하다는 말을 남기곤 씩씩대며 교무실을 나갔어요. 저는 담임 선생님에게도 죄송하다는 인사를 하곤 딸을 쫓아갔습니다. 제가 자기 뒤를 쫓아오고 있다는 걸 안 딸은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더니 제게 소리치더라고요.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거기서 왜 걔네 엄마한테 사과를 해? 도대체 뭐가 죄송한 건데? 엄마가 거기서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진짜 내가 도둑년이라도 된 것 같잖아. 엄마는, 너희 선생님 말을 들었을 때 상황이 들어맞길래 그런 건 줄 알았지. 담임 말이면 다 진짠 줄 알아? 내 말은 믿지도 않고 담임 말만 믿는 거냐고. 누가 나한테 뒤집어 씌운 것 같단 말이야. 딸의 말에 뒤통수를 3개 맞은 것만 같았어요. 분명 학교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제 딸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왜 선생님의 말만 듣고 딸이 그랬을 거라 생각했는지 분명 딸이 억울함을 호소했음에도 딸의 말은 듣지도 않던 제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면서 아차 싶더라고요.
딸에게 사과를 하기도 전에 자신의 할 말만 하고는 딸은 뒤를 돌아 집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어디 가나 소리치는 제 말을 무시한 채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주말이라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되었지만 연락도 받지 않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 딸이 너무나도 걱정되었죠. 제 연락은 무시했지만 아들 연락은 받았던 건지 발을 동동 구르며 딸을 기다리는 제게 아들이 다른 친구네 있으니 너무 걱정 말라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딸이 안 볼지 몰라도 이 말은 전해야겠다 싶어서 문자를 보냈어요. 지영아, 엄마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구나. 너의 말이 맞아.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해도 너의 말을 먼저 듣고 행동을 했어야 하는데 엄마가 미안하다. 지금 친구네 있다고 들었는데 밥은 잘 먹으면서 지내는 거지? 내일은 월요일인데 어서 집으로 들어와서 학교 갈 준비하자. 엄마가 지영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을게. 평소 아이들에게 표현을 잘 안 했던지라 이런 문자를 보내는 것도 어색하더라고요. 그래도 진심을 담아 문자를 보낸 게 통했는지 그날 저녁 딸은 집으로 돌아왔고 이후 제게 대면대면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고마웠죠. 그리고 다음날 딸아이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한 번 더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또 무슨 사고를 친 건가 전화를 받기도 전에 한숨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 말은 제 예상을 빗나가는 말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지영이 담임입니다. 저 다름이 아니고 그때 지영이가 보건실에 가 있었던 게 맞다는 보건 선생님의 증언이 있었어요. 진즉에 지영이 말도 들어보고 보건 선생님한테 확인해보면 되는 일이었는데 제 처사가 올바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씀 전해드리려고 전화 드렸어요. 담임 선생님과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답니다. 분명 딸을 믿어야지 하면서도 선생님에게 한 번 더 전화가 오니 무슨 사고를 친 건가 한숨부터 내쉬던 제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었거든요. 딸의 말이 진실이 되던 그날 딸에게 문자로 미안하단 말을 전하긴 했지만 얼굴 보고 제대로 얘기 좀 해야겠다 싶어 저는 여느 때보다 일찍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했어요. 근처에서 일하며 친해진 주변 상인들에게 좋은 재료들을 싸게 얻어 집에서 불고기와 잡채 등 한상 거하게 차리고 아이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죠. 그런데 저녁 시간대가 한참이 지나도 아이들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전화를 걸어 물었죠. 아들은 곧 수능이 한참이라 학원 끝나고 독서실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들어간다고 했고 딸아이는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분명 학원도 다 끝난 시간인데 걱정되는 마음에 딸이 다니던 보습학원에 전화를 걸어보았더니 오늘 딸이 학원을 나오지 않았다면서 이런 적이 없었는데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며 오히려 제게 되묻더군요. 16 한참 사춘기인 시기에 아이를 믿어주지 못해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엇나가게 만든 자의 잘못이 크다 느껴 참 가슴 아팠죠. 그날 밤 10시가 넘어서야 딸은 집에 들어왔고 다 식어버린 밥상을 보더니 묻더라고요. 이게 다 뭐야? 무슨 잔치 있었어? 너랑 지석이 주려고 엄마가 간만에 솜씨 좀 발휘해봤지. 사실 아까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었어. 보건 선생님이 너 누명 벗겨주었다면서. 진즉에 엄마가 너의 말을 믿어주었어야 됐는데 아휴, 얼굴 보고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었어. 제 진심 어린 말에도 딸은 뚱한 표정을 시종일관 보이며 퉁명하게 말했어요. 됐어. 지난 일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난 학원 끝나고 친구들이랑 밥 먹고 왔어. 오빠도 오늘 늦게 온다던데 냉장고에 넣어두면 내일 알아서 데펴서 먹을게. 저는 딸의 말대로 다 식어버린 밥상을 그대로 치웠고 남은 음식들은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도통 딸이 진심으로 제 사과를 받아준 건지 알 수 없는 모습에 그저 잘 전해졌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 아들의 수능날이 다가왔어요.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아들의 도시락을 준비했고 가게 문을 조금 늦게 열더라도 아들의 학교까지 같이 가서 응원해 주었습니다. 아들도 긴장했는지 연신 숨을 들이마시다 내쉬고를 반복하더라고요. 저는 평소 하던 대로만 하면 문제 없을 거라며 나름 힘을 북돋아 주었죠. 아들은 의대를 가고 싶어 했고 평소 좋은 성적만을 유지해온 아들이었기에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저는 교문을 들어서는 아들에게 한 번 더 힘내라며 응원해 준 뒤 저도 시장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제가 괜히 더 떨리더라고요. 부디 별 탈 없이 무사히 수능을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와닿은 것인지 발표날 아들은 원하는 학교에 척하니 붙었고 한시름 놓인 마음으로 축하한다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대학에 들어가더니 지금껏 못 놀았던 것들을 풀기라도 하듯이 매번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외박하는 날도 늘었죠. 공부한다며 비싼 등록금을 주고 대학에 보냈더니 온종일 술 퍼마시고 들어오는 아들을 보니 제대로 졸업이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되레 걱정이었던 딸은 고등학교에 올라가더니 착실히 공부에 매진했고 본인도 오빠 따라서 의대에 가고 싶다며 과외를 추가해달라고 했어요. 아들 등록금에 딸까지 과외를 시키려고 하니까 평소에 매출이 잘 나와도 빠듯하더라고요. 이제 딸아이마저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등록금도 2배로 들 텐데 벌써부터 막막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찰나 둘째 언니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왔고 뜻밖의 소식을 가져다 주었어요. 예전에 친정아빠의 유산으로 받은 땅이 리조트를 건설한다며 곧 재개발에 들어간다는 소식이었죠. 덕분에 땅값은 배에 배로 불어났고 평수도 작은 평수는 아니었기에 돌아올 수익은 제 예상보다 훨씬 올라 있었습니다. 둘째 언니는 부동산 일을 하고 있었기에 그쪽으로는 빠삭했고 이런 소식은 누구보다 빨랐죠. 소식이 들려온 지 몇 달이 흘러 소식은 현실이 되었고 통장이 처음 보는 숫자가 찍혀 들어왔어요. 이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하나 무작정 통장에 넣어두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는데 둘째 언니가 또 한 번 좋은 정보를 주었습니다. 서울 근교에 있는 수도권 지역의 한 구옥 아파트를 투자할 겸 사서 세를 주라는 정보였고 저는 언니의 말을 따랐죠. 처음에는 이런 구옥 아파트를 왜 사라는 건지 이해하지를 못했지만 둘째 언니의 말이니 한번 믿어보자고 했어요. 구옥 아파트였기에 집값이 비싼 편도 아니었고 2채 정도 사도 무리가 되지 않아 돈이 어느 정도 남았죠. 딸의 대학 등록금에 살고 있는 전셋집을 나와 다른 집을 사서 갈 수도 있는 정도였어요. 그렇게 저는 좀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 딸은 더 넓은 방이 생겨서 좋다며 기뻐했습니다. 이후 딸도 수능을 앞둔 수능생이 되었고 밤낮을 책상 앞에서 공부에 매진했어요. 아들 녀석은 공부는 잘 하는 건지 술만 마시고 늦게 들어오던 생활을 계속 이어가다가 군대에 갔고 가끔씩 편지를 보내왔었죠. 어느새 여자친구도 사귄 건지 아들 여자친구라는 아이는 아들 훈련소 입소 온 날 함께 따라가더니 옆에서 저보다는 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딸의 수능날이 다가왔어요. 지금까지 잘 공부해왔기에 잘 볼 거라 믿었는데 수능을 마치고 온 딸의 표정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긴장을 너무 한 탓인지 수능을 잘 보지 못했다며 아무래도 재수를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했어요. 이후 딸은 재수학원에 다녔고 코피까지 흘려가며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아들 녀석보다 더 이름 있는 의대에 합격할 수 있었답니다. 그동안 딸이 얼마나 고생을 한지 알았기에 그 누구보다 기뻤고 딸이 자랑스럽고 대견했죠. 딸아이는 대학에 입학해서도 그 훌륭한 아이들을 제치고 장학금도 타며 제 걱정들이 무색하리만큼 잘 해주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제대하고 그나마 정신을 좀 깨우친 건지 전처럼 마냥 놀지만은 않고 제법 공부를 다시 시작하더니 바닥치던 성적을 조금씩 끌어올리더라고요. 저도 지금껏 모아둔 돈을 투자해 가게를 확장해서
더 이상 시장에 있는 작은 과일 가게가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번화가에 놓인 색다른 과일 가게로 전략해서 재탄생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도 꽤 잘 되었던 장사는 더욱이 잘 나갔고 바쁜 현대인들이 쉽게 먹을 수 있게 과일을 잘라 컵 안에 넣어 판매하거나 과일을 곁들이는 샐러드와 음료까지 판매하며 손님들이 더욱 즐겨 찾을 수 있는 과일 가게로 판매 폭을 넓혔어요. 큰오빠와 첫째 언니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진행해 본 건데 결과는 대성공적이었습니다. 제 장사가 잘 될수록 친정 아빠에게 물려받은 큰오빠네 과수원도 바빠졌어요. 하루는 저희 가게가 너무 장사가 잘 돼서 과수원도 쉴 틈이 없다며 사람을 고용해야 할 것 같다는 행복한 고민을 늘어놓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은 홀로 가게 일을 도맡아 하진 않고 아르바이트생도 고용해서 조금 널널하게 제 시간을 사용하며 장사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제가 여유가 되어 시간이 늘어날수록 아이들에게 더욱 신경을 썼어요. 그 힘들다는 의대 과정을 별 탈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옆에서 물심양면 도와주었죠. 그 덕분인지 딸아이는 그렇게 의대 6년을 마지막까지도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고 국가고시도 한 번에 합격해서 유명한 대학병원 인턴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들 녀석은 대학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형편없는 성적을 보여서 2년이나 유급이 되었고 재수한 딸보다 졸업이 늦어졌죠. 그래도 제대한 후부터는 마음 다잡고 공부하는 듯 보였고 다시 유급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본과 4학년에 올라 의사 국가고시를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그 중요한 시기에 웬 여자와 손을 잡고 제가 있는 가게에 오더니 할 말이 있다며 저를 놀라게 할 발표를 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고 싶어. 허락해줘. 갑작스레 찾아와 결혼이라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어서 멍하니 아들 옆에 함께 손을 잡고 있는 그 여자를 쳐다봤어요.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제 가게 아르바이트생이었어요. 아들놈이 훈련소에 입소할 때 같이 갔던 그 의대생 여자친구라면 이 정도까지 경악스럽진 않았을 텐데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라 놀라울 따름이었죠. 저 사실 사장님 지석 오빠 아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다음 이어진 알바생의 말에 그만 화를 참지 못하고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하는 소리가 가게 전체를 울렸어요. 그날 손님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죠. 결혼 발표에 이어 임신 발표라니 제 아들놈과 이 알바생이 만나고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저를 속여가며 뒤에서 이런 악랄한 짓을 벌인 지금은 제 며느리이자 당시엔 알바생이었던 그 아이가 믿게만 느껴지더라고요. 엄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러자 제 아들 녀석은 그 알바생을 가로막으며 제게 목소리를 높여 화를 내더라고요. 너야말로 지금 이게 무슨 짓이니? 너 지금 국가고시가 코앞이야. 그런데 뭐? 임신? 결혼? 정신 차려. 지영이는 벌써 졸업해서 인턴 과정 중인데 넌 오빠가 돼서 창피하지도 않니? 그리고 너도 사정이 딱해서 시급보다 더 쳐주면서 아르바이트 시켜줬더니 뒤에서 내 아들놈이랑 놀아나? 죄송해요, 사장님. 울분을 쏟아내며 삿대질하는 제 앞에 결국 알바생은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고 아들놈은 그런 알바생의 눈물을 닦아주며 제 앞에서 보던 말던 달래주기에 급급했습니다. 엄마는 왜 애를 울리고 그래? 이 아이 뱃속에 있는 내 애가 있다니까? 지금 같이 병원 다녀오는 길이야. 사주 됐대. 나와서 잘 키우고 싶어. 그러니까 제발 허락해줘요. 그러더니 이윽고 제게 제발 허락해달라며 두 손 모아 부탁하는데 아직도 화가 나 속이 끓었지만 좀 더 침착하게 상황을 살피자며 스스로를 진정시켰죠. 그리고는 가게 옆에 있는 카페에 가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보기로 했어요. 그 말에 알바생은 그제야 울음을 그쳐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마저 어찌나 여우 같아 보이던지 이 아이를 처음 만난 건 가게를 확장한 지 얼마 안 되어 막 아르바이트생을 구할 때였어요.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아이가 직접 찾아와 양식에 써온 이력서도 아닌 수기 이력서를 건네며 꼭 좀 아르바이트를 써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구인 공고 사이트에도 올려놓은지라 충분히 인터넷으로 지원을 해도 되는데 수기 이력서를 직접 찾아와 건네다니 의아할 따름이었죠. 그런데 이력서를 보고 금세 알바생이 처한 상황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고등학교는 중퇴에 가족은 할머니가 전부였습니다. 사정을 자세히 들어보니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가 홀로 남은 본인을 키워주셨고 고등학생 때 부모님이 남겨놓은 빚 때문에 사채업자가 찾아와 할머니에게 해코지를 하는 바람에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고요. 이후로 고등학교를 중퇴 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평일이고 주말이고 할 것 없이 낮에는 식당 일, 밤에는 대학교 쪽에 위치한 건전한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할머니 병원비를 마련하고 있다며 그러다 최근에 일하던 식당에서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깼다는 이유로 해고당해서 다음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고 있었고 고등학교도 나오지 못한지라 다른 가게에선 다 퇴짜 맞고 오는 길에 저희 가게 앞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는 직접 찾아와 지원했다고 했어요. 집에 컴퓨터도 없고 급한 대로 빈 종이에 이력서를 수기로 써오게 된 거라며 해명을 하는데 사정이 워낙 딱해 보이고 전에 제가 남편이 사고를 당했을 때 병원비 마련하고자 고생했던 것들도 생각나 이 아이를 채용하기로 했고 시급도 당시 최저시급보단 단돈 1,000원이라도 더 챙겨주려고 했었죠. 그런데 일을 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제 아들놈의 아이를 가졌다니 저로선 황당하기 그지없을 일이었습니다. 저는 카페에 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까 때린 건 미안하다. 근데 내가 평소에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니? 네 사정 알고 내가 너를 얼마나 챙겨줬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 죄송해요. 사장님이 저를 좋게 생각해 주시고 챙겨주셨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저 정말 지석이 오빠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어요. 앞으로 지석 오빠 내조도 잘하고 아이도 잘 키울게요. 부족하겠지만 제가 더 노력할게요, 사장님. 제발 허락해 주세요. 그래, 엄마. 나도 진심이야. 제발 허락해줘. 맘 같아선 뱃속 아이야 당장 지우라고 하고 싶었지만 이미 자라고 있는 생명을 그래도 되나 싶고 또 서로 진심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컸어요. 지석이가 국가고시 합격하면 그때 생각해 보마. 아, 당장 알바도 자르고 애도 지우라고 하고 싶은데 지석이 네가 한참 중요한 시기라서 참는 거야. 제 말을 들은 아들놈은 기필코 국가고시를 합격하겠다며 다짐해 보였고 알바생을 데리고 카페를 유유히 나갔어요. 이후 알바생을 마주칠 때마다 전처럼 따뜻하게 대하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은 자주 오던 가게도 발길을 끊으며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스터디도 가며 열성적인 모습을 보이더니 결국 국가고시를 합격해 보였답니다. 저는 결혼을 허락하는 대신 중졸의 부모도 없는 며느리를 내세우기 부끄러운 마음에 결혼식은 생략하고 혼인신고만 하라고 했고 아들놈이 인턴 과정을 모두 수료할 때까지 지분해 줄 수 없다 선언했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제 집에서 신혼 살림을 하며 며느리에겐 살림을 배우라고 일렀죠. 며느리는 올해로 24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기였기 때문에 집안일이 서툴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늙은 할머니를 도와 살림을 했던지라 집안 청소며 요리, 빨래 등 모든 일을 척척 잘 해내 보였습니다. 가끔 해갖고 오는 음식들은 제가 하는 것보다 맛이 좋아서 놀랄 때도 있었죠. 하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곧 죽어도 칭찬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사람을 학력이나 집안 배경으로
그 사람의 모든 걸 판단하는 건 옳지 않지만 죽어라 뒷바라지해서 아들 녀석 의대 졸업시켰더니 고작 데려온 여자가 비교도 안 되게 변변치 않음에 불만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아이도 그런 며느리를 고운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않더군요. 저는 그렇게 며느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잔소리만 내뱉으며 시집살이를 시켰어요. 하루는 제 생일날이었어요. 두 자식과 며느리까지 함께 외식을 하자며 저를 데리고 소고기집을 데려갔고 저도 간만에 기분 좋게 메뉴판을 보며 무얼 먹을지 고르고 있는데 먼저 나온 밑반찬들을 보곤 헛구역질을 하며 화장실에 갔다 오는 며느리에게 혀를 차며 나무랐죠. 얘는 밥상 앞에 두고 채신머리 없게 헛구역질을 하니 음식 먹기도 전에 입맛부터 버렸다. 임신이 무슨 벼슬이니? 꼭 이렇게 시애미 생일이라고 나온 식당에서 눈치 없게 헛구역질을 해야겠어. 제 말에 아들은 너무 그러지 말아달라며 며느리를 두둔했고 저는 다시 한번 혀를 차며 꼴 보기 싫다 말하곤 며느리를 등지고 앉아 식사했죠. 그 당시 한참 입덧할 시기라는 걸 알면서도 그땐 왜 그렇게 모진 말로 며느리를 상처 주었는지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참 못난 시어머니였구나 싶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딸은 인턴 과정마저 좋은 성적으로 수료하고 레지던트 과정까지 탄탄대로를 걸었고 아들네는 건강한 남자아이를 등남했어요. 인턴 과정이 끝나면 레지던트를 밟기 전에 육아에만 매진하겠다던 아들놈에게 그러면 돈을 한 푼도 보태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놨더니 군말 없이 생각을 고치겠다고 하더군요. 제 나이가 많은 나이는 아님에도 손주를 보게 되어서 어색하면서도 제 아들 얼굴이 군데군데 보여 손주가 참 예쁘다가 손주를 남편이 봤으면 얼마나 더 예뻐했을까 하는 맘에 남편 생각도 나 슬프다가도 또 손주를 낳아준 며느리를 생각하니 손주도 밉게 느껴지고 참 여러모로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그래도 증손주 소식에 어느새 백발노인이 된 친정엄마는 너무도 기뻐하며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만 늘어놓으셨어요. 친정엄마는 친정아빠가 돌아가실 적에 홀로 들어간 요양병원에서 3년 정도 계시다 너무 답답하다며 나와 결국엔 다시 집으로 들어갔고 큰오빠네가 모시고 계십니다. 친정엄마는 증손주가 너무나 보고 싶다며 몸도 성치 않으신 분이 기어코 저희 집으로 오겠다고 떼를 쓰는 바람에 주말에 시간 내어 저희 가족이 모두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친정엄마는 어느새 꼬부라진 허리를 한 손으로 움켜쥐고 다른 한 손으론 지팡이를 짚으며 저희를 대문 앞까지 마중 나오셨고 며느리와 제가 친정엄마를 부축하며 안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아직도 돌도 안 된 아기를 보더니 친정엄마는 아기가 아주 건강해 보인다며 주름진 입가에 웃음꽃을 활짝 피워 보였죠. 큰오빠와 올케 언니도 저희 가족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안에 밥상을 차려 두었다며 식구가 많아 따로 상을 펴 준비한 거실로 안내해 주었고 저희는 오랜만에 모여 다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러다 큰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죠. 참, 영희야. 너 그때 영화가 알려져서 산 아파트 집값 엄청 올랐다더라. 거기 들어가 보니까 내년에 재개발 들어간다는데 너도 얘기 들었니? 안 그래도 저번에 둘째 언니가 말해주더라. 야, 영희 너 완전 부자 됐더라. 나도 아빠한테 이 과수원 말고 땅이라 달라고 할걸. 너 나중에 잘 돼도 이 오빠 잊지 말아야 된다. 큰오빠는 웃으며 말했고 저 또한 당연한 말을 한다며 웃어 넘겨 보였죠. 예전에 친정아빠 유산으로 받은 땅을 리조트 건설로 인해 건설사에서 배에 배로 땅값을 받아 둘째 언니에게 말을 듣고 서울 근교 아파트를 구매했던 일에 관해 말하는 거였어요. 이 내용은 제 아들과 딸은 몰랐던 얘기였기에 아니나 다를까 식사 자리가 파하고 저를 불러 아까 큰오빠가 한 말에 대해 묻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지금껏 불어난 제 재산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중요한 말을 왜 이제야 하냐며 다짜고짜 자기들 원하는 것들을 하나 둘씩 꺼내 보이더라고요. 엄마, 그럼 나 빨리 분가시켜줘. 애는 점점 커가는데 언제까지 엄마랑 지영이랑 같이 살 순 없잖아. 그래도 명색이 가장인데 우리 과일 가게 옆에 아파트 새로 지었던데 우리 거기 집 좀 얻어줘. 엄마, 나 차 좀 사줘. 오빠는 결혼했다고 차 사줬잖아. 나도 매일같이 지옥철 타고 다니는 거 안 그래도 힘들었단 말이야. 꼭 저에게 돈이라도 맡겨둔 것 마냥 집과 차를 사달라는 아들놈과 딸년을 보며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지금껏 홀로 과일 팔아 그 비싼 의대 등록금 대주고 졸업시켜놨더니 효도까진 바라지도 않았지만 그 흔한 고맙다는 말 한 번 하지 않고는 뻔뻔하게 바라기만 하는 자식들이 미워지더라고요. 그런 제 입 밖으로는 좋은 소리가 나올 리 만무했죠. 으이그 이 못난 것들. 니들 눈에는 니 애미가 은행으로 보이드냐? 지금껏 니 애미가 홀로 과일 팔아서 그 비싼 의대 등록금 다 대주고 졸업시켜줬더니 이제는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길 바래. 저는 울분을 토해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제 말에 이제 그런 소리는 지겹다는 듯 귀를 후벼 파던 아들놈은 그런 소리 할 거면 자기는 먼저 돌아가겠다며 자기 집 안으로 들어갔고 딸년도 제게 토라진 모습을 보이며 아들놈을 뒤쫓아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며느리와 지 자식을 데리고 차에 타 저를 홀로 이곳에 두고 제 딸과 함께 아들놈은 떠났고 갑자기 집에 가버리는 자식들을 보며 큰 올케 언니가 묻더라고요. 아가씨, 무슨 일이에요? 지석이가 갑자기 문을 콱 열고 들어오더니 지 마누라랑 새끼 데리고 가던데. 제가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대답도 안 하고,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올케 언니에게 이런 제 속사정을 모두 말할 순 없었고 별일 아니라며 대충 얼버무렸죠. 그리곤 그날 하루 오랜만에 친정 엄마와 함께 잠을 청하며 흘러나올 것 같은 눈물을 겨우 참았습니다. 다음날 집으로 돌아가니 두 자식들은 차갑게 저를 대하더라고요. 자식들의 차가운 눈초리가 가슴 아팠지만 그렇다고 이번에도 아무렇지 않게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면 버릇 나빠질 거라 생각해서 마음 독하게 먹고 견뎌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여느 날처럼 가게에 있다가 마감은 아르바이트생에게 넘기고 저녁을 먹으러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어요. 집을 다다를 때쯤 아파트 앞에 웬 응급차가 서 있었고 누가 어디 아픈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치려는데 응급차에서 건장한 성인 남자 두세 명 정도가 나와서 저를 끌고 응급차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저는 갑작스레 벌어진 상황에 이거 놓으라며 손을 뿌리치며 아둥바둥했지만 제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죠. 저는 그렇게 알 수 없는 병원으로 끌려갔고 간호사들에 의해 환자복으로 갈아입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끌려온 곳이 정신병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의사가 와서 제가 갱년기 우울증과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소견하에 가족들의 동의를 받고 입원하게 된 거라 설명하곤 일단 진정제를 놔주겠다며 꽤나 친절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우울증과 조현병이라니. 물론 지금껏 살아오면서 우울하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하기는 했지만 절대 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니었고 조현병을 전혀 앓고 있지도 않았죠. 저는 의사가 나가기 전에 소매를 붙들곤 억울함을 호소해봤어요. 선생님, 저는 그런 병을 앓고 있지 않아요. 전 누구보다 멀쩡하다고요. 제 말에 의사는 한숨을 내쉬며 제 손을 떼어내더니 곧 제게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진은 전에 아들놈이 갑자기 결혼하겠다며 며느리를 데려온 날이었고 가게에서 제게 임신 소식을 밝히는 바람에 화를 참지 못한 제가 며느리에게 뺨을 때렸던 그날의 사진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CCTV를 통해 사진을 얻었구나 생각이 들었고 이 모든 건 자식들이 꾸민 일이라는 걸 금세 눈치챌 수 있었죠. 제가 혼자 열심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새 간호사가 와 주사를 놨고 약물이 점점 들어오는 걸 느끼며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에 잠에서 깼죠. 제 앞엔 파렴치한 두 자식들이 의사와 함께 있었어요.
제가 잠에서 깬 걸 본 아들놈은 의사에게 따로 얘기 좀 나누겠다며 말했고, 의사는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간호사를 부르라며 나갔습니다. 저희 너무 원망하지 말아요. 글쎄, 그거 달라고 할 때 조용히 줬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아들놈은 또다시 뻔뻔한 그 입을 나불댔고,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서러움에 울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러고도 니들이 자식이야? 사람이야? 어떻게 애미를 이렇게 가질 수가 있어? 엄마도 우리한테 그런 말 할 자격 없는 거 아니야? 아빠 병원에 있을 때 엄마가 술 먹고 아빠 있는 병실 가서 주정 부리는 바람에 아빠 돌아가신 거 외갓집 식구들이 하는 말 다 들었어. 결국엔 엄마 때문에 아빠 돌아가신 거잖아. 네 아빠는 공장에서 사고가 났었어. 식물인간이었다고. 식물인간은 살아날 희망이라도 있어. 자가호흡하는 상태였다고. 엄마는 우리가 의사라는 걸 잊은 거야? 엄마가 그렇게 아빠한테 쓸데없는 말만 내뱉지 않았어도 아빠는 살아날 수 있었을지 모른다고. 아들놈은 이내 울먹거리며 병실을 나갔고, 전 멍하니 아들놈이 나간 빈자리만 바라보고 있는데, 옆에 있던 딸이 더욱 냉정한 말투로 제게 말했어요. 내가 16살 때 기억나? 엄만 날 믿지 못했어. 내가 도둑 누명 쓰고 힘들어하는데도 내 말은 믿지도 못해서 결국 똑같이 나를 도둑으로 만들었지? 엄만 내게 그런 엄마였어. 신뢰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무늬만 엄마인 사람이었다고. 그러니 사용같이 있을 때 해달라는 거 그냥 해줬으면 됐잖아. 그깟 차 몇 푼이나 한다고. 그리고 오빠랑 내가 의사 꿈꿨던 건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라 돌아가신 아빠 때문이었어. 그러니 효도 같은 거 할 거란 헛된 착각하지 말고 이곳에서 얌전히 있어. 우리가 원하는 것만 갖게 되면 엄마도 여기서 나올 수 있을 테니까. 차갑게 식은 목소리 한 글자 한 글자가 더욱 선명하게 제 귓가에 꽂혔습니다. 그렇게 딸아이는 마지막까지 차갑게 저를 노려보더니 병실을 나섰어요. 그렇게 두 자식 놈들은 제 비수를 꽂는 말들만 남기고 떠났고 전 홀로 남은 병실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소리쳐 울었습니다. 그 소리에 간호사들이 달려와 제게 한 번 더 주사를 놓았고 저는 그렇게 또 억지로 잠이 들게 됐죠. 그러다 잠에서 깨보니까 늦은 밤처럼 보였어요. 밖에 모든 불은 꺼져 있었고 시끄럽게 떠들던 환자들은 보이지 않았죠. 지금 놓인 제 상황에 그저 눈물만 흐르더라고요. 지금껏 완벽한 엄마는 아니어도 좋은 엄마이고 싶어 갖은 노력을 다해오며 오냐오냐 키웠는데 결국 제게 남은 건 자식들의 배신뿐이었습니다. 너무 서럽고 분해서 세상을 등지려는데 그 순간 잠겨있던 제 병실 문이 열렸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 조용히 나오세요. 평소 시집살이 시켰던 며느리가 저를 구해주는데 망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레 병실을 빠져나왔고 며느리 핸드폰을 빌려 작은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이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 얘기를 듣던 작은 언니는 무슨 이런 일이 있냐며 당장 제가 있는 병원으로 오겠다며 말하곤 전화를 끊었고 저는 핸드폰을 돌려주며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제 물음에 눈치를 살피던 며느리는 저를 병원 옆 건물 사이 골목길로 데려갔고 조용히 차근차근 지금까지 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이가 아가씨랑 편먹고 어머님 재산을 빼돌릴 생각 중이에요. 여기 병원 원장이랑 아가씨랑 아는 사이라던데 며칠 전에 여기 원장한테 같이 가서 없는 말 지어내고 어머님이 아픈 것처럼 몰아갔어요. 그러더니 가게 가서 노트북을 보더라고요. 그러다 저희랑 그이가 처음 병원에서 임신 소식을 접하고 어머님한테 말씀드리러 이 가게 왔을 때 영상이 나왔는데 제가 뺨 맞는 것만 정지해서 사진 몇 장 찍어가더니 그걸로 의사에게 제출한 거예요. 결국엔 가짜 병명 이용해서 강제 입원시키는데 동의서 쓰고 지금 어머님이 이렇게 끌려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이랑 아이 자고 있을 때 몰래 와서 열쇠 찾아서 어머니 빼드린 건데 이건 꼭 비밀로 해주세요. 그이가 알면 어찌 될지 저 너무 무서워요, 엄니. 침착하게 지금까지 있던 일들을 며느리는 제게 빠짐없이 설명해 줬고, 전 그런 며느리에게 고마운 마음과 지금껏 고아라며 천대하고 가방끈 짧다며 무시했던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면서 미안한 마음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찰나 작은 언니네 차가 보였고, 저는 마지막으로 며느리에게 두 손을 꼭 잡으며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을 전했죠. 그리고 병원 앞에 차를 대곤 주변을 서성이는 작은 언니와 작은 형부 곁으로 갔어요. 두 사람은 제 꼴을 보더니 담요를 덮어주며 저를 차 안으로 안내해 줬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라니. 아니, 안 그래도 어제 지석이랑 지영이가 네가 갖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 물어보던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작은 언니는 뒷자리에 저와 함께 앉아 제 어깨를 쓸어주며 물었어요. 그리고 전 지금까지 있던 일들을 설명해 주었죠. 작은 언니와 운전 중인 작은 형부마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노발대발하는 바람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집이 아닌 작은 언니네로 향했고 언니 옷을 빌려 입곤 환자복을 벗어 던졌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언니와 형부가 저를 데리고 다른 병원의 정신과로 가서 제 진단을 받았어요. 제 정신에는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였던 작은 형부의 도움으로 인신보호 구제 청구를 했고 그 결과 구제 해제라는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다신 가고 싶지 않은 그 병원으로 돌아갔고 법원 결정대로 전 퇴원이 확정되었고 그렇게 당당하게 제 핸드폰을 되찾아올 수 있었어요. 다행히 제 재산을 빼돌리기 전이라 제 재산도 무사히 지킬 수 있었고 두 자식 놈들은 바로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다만 어찌 보면 제 생명의 은인이기도 한 며느리가 신경 쓰이더라고요. 해서 아들 몰래 며느리에게만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적지도 않은 돈을 쥐어주며 나름 보상을 해 보였습니다. 이 사실은 작은 언니가 형제들에게 모두 전해서 친정 엄마를 제외한 모든 식구들이 알게 됐어요. 제 형제들은 모두 제 자식들을 파렴치한 놈이라며 그런 불효막심한 것들은 엄마의 소중함을 진심으로 깨우쳐야 한다며 저보고 마음 굳게 먹으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식들과는 완전히 절연하고 작은 형부의 추진하에 두 자식들은 감금죄로 고소한 상태예요. 사실 아직도 마음이 좋지는 않아요. 제 자식들이 어미가 아닌 돈을 선택하게 만든 게 제 탓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문득 든답니다. 자식들을 키워온 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제 자신이니까요. 하지만 제 형제들의 말처럼 마음 독하게 먹고 끝까지 자식들에게 약해지지 않는 제가 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누구보다 제 자신을 제일 아끼며 살아가고자 해요. 지금껏 자식들에게 퍼주느라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즐겁게 쇼핑도 하면서 말이죠. 엄마는 누구보다 강하지만 그런 엄마를 돈으로만 생각하는 자식들을 끝까지 품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이들은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제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